안녕하세요. 한국사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이재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20강이란 강의를 함께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하면 굉장히 암기 과목이고 그리고 지루하고 이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래요. 하지만 저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도사가 되셔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효율적인 강의는 뭔지 그 팁을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일단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한국사 지도사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차로서 한국사 지도사의 개요는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연령별 교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이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를 이제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해야지 효율적인 강의가 될지 그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사 시대 흐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이게 넓게 봤을 때 또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지,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사 지도사란 뭔지.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사 지도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역사 인지 및 한국 역사 흐름에 대한 이 지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대상의 학습자에게 한국 역사 지도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즉, 단순히 이 한국 역사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알면 사실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도사가 되셔서 어디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문화센터 및 구청에서 그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정부 주도로요,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든지 이 구청의 다양한 이 역사 관련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원 강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전문 강사로 활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유적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그리고 이 학원에서 다양한 학습자들 대상으로 이 한국사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강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강사 또는 이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강사도 가능한데요. 이 방과 후도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개설 강좌 중에 한국사가 없는 그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강사를 통해서 또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실 이 기회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 계획,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학습자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이 아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있을 거고요.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지 효율적인 강의가 되는지 그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아동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물론 이 집중력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간 스토리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적의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중점이 돼야 되냐면 바로 인물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우리 역사 속의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마치 이 옛날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듯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시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그 이 시험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험 위주로 가르쳐야 될 건데 굉장히 지루해해요. 사실 아이들이 역사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역사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 위주로 대비를 하실 때는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는 연상법을 좀 써요. 연상법.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그래서 연상법을 제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어요. 고구려에 뭐 여러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수많은 왕들 중에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있어요. 뭐 고구려면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가 중요합니다. 바로 고국, 원, 왕이 아닙니다. 고국 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이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사실 이 고국 원왕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원한이 깊을 것 같고 이 원통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저만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 그 위에 고국 천왕이라고 있어요. 이 고국 천왕 때는 또 업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적마다 그 왕들을 대입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데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원한이 깊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 왕의 업적은요 전사입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복수, 이 아버지 원수를 갖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제 근초공화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국 원왕인데 이 아들 소수림 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제 불태울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불태울 끝난 겁니다. 불교를 수용했고요. 태학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구나.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불태율 이런 재령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연상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청소년들께 이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런 뭔가 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이런 이 거리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 자신만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와 연관시켜서 학습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제강점기 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의 물건을 쓰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한 게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죠. 일본 상품 배격 연결시킬 수 있을 거고요. 금모으기 운동? 그렇죠.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이 금모으기 운동, 이걸 통해서 또 극복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현재의 이슈를 묶어가지고 이 역사를 접목하신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 흐름을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 이전의 시대들요, 우리는 선사시대 이렇게 불러요. 선사시대. 됐죠? 그러니까 이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렇게 딱 두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점이 바로 뭐냐? 문자예요. 즉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가 선사시대가 되는 거고요. 문자를 사용한 시대가 바로 역사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 선사시대는 또 도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구를 어떤 거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구석기, 신석기, 이 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딱 두 동강 냈을 때 선사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는 이 선사시대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역사시대는 이쭉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죠? 청동을 사용한 시대, 바로 청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을 쓴 시기, 철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문자를 기준으로 선사와 역사를 구분했다면 이젠 도구를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다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구석기와 신석기, 돌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동기, 철기, 이 금속을 활용했구나. 그러면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이 철기 시대입니다. 됐죠? 왜? 시기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 구분을 좀 더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즉, 이거를 우리는 사시기 구분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시대를 네 가지 시대로 딱 구분한 거야. 물론 아까 도구를 통해서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하긴 했지만 이 세계사적인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고대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합니다. 고구려 백제. 이 신라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같은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국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그 슬픈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 가야예요. 왜 가야는 그렇게 가야했을까요? 그렇게 가야해? 죄송합니다. 가야했던 걸까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 가야. 이게 바로 역사의 발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러 국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가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군장 국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연맹왕국이라는 국가가 있는 거고, 연맹왕국. 그리고 고대 국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를요. 일단 이 군장 국가 같은 경우는 자,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연맹왕국이 되는 건데, 자,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군장 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없고요. 연맹왕국은 왕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권이 세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당연히 왕권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랬을 때, 즉 군장국과 연맹왕국의 히어로는 왕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여러 나라를 이제 공부하실 건데 이 군장국가, 연맹왕국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시기까지는 히어로가 왕이 아니라 군장이었구나. 그러면 각 나라별로 이 군장을 지칭하는 용어는 뭐였는지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전하면 이제 고대 국가예요. 이 고대 국가라는 것은요, 왕이요, 군장들을 자신의 편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이 내 편으로 만들려면 뭘 하면 됩니까? 땅을 주거나 또는 약간 좀 관리로 만들거나 또는 이 정복하거나 해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가 바로 삼국이에요. 물론 남북국 시대, 후삼국 시대 다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 그래서 고대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같은 시기에 있었지만 이 고대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쌍했던 가야는 어디에서 멸망했냐면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 이 삼국 여기에 못 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국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고대 국가, 가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의 특징 같은 거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그나마 안전할 것 같은 느낌 듭니까? 맞습니다. 바로 왕위에 부자 상속을 해야 돼요. 됐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정책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교를 수용해야 됩니다. 불교. 자,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민심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불교가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뭘 믿죠? 부처님 믿죠. 부처님도 믿지만 또 어떤 걸 믿냐면 전생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잘했으니까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게 전생에 잘 못했으니까 이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즉 왕권을 강한 역할. 내가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난 왕이 된 거다. 뭔가 이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이 왕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이 바로 불교란 종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율령반포예요. 아까 그 나왔었죠. 소수지망도 이 율령반포 불교 수용을 했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율령이라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즉,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완성했구나. 그래서 소수리망이 불교 수용, 율령반포, 부자성송 그 이전에 이뤘어요. 이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나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의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올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했던 왕들이 잘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를 한번 볼게요. 남북국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삼국시대 가장 꼴찌였던 고려백제 신라 중에 신라죠. 그죠? 이 신라가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에는 신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북쪽에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남쪽과 북쪽에 국가가 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발해를요 우리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남북국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이 발해의 그 주민 대부분이 말갈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역사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약간 소외시켰지만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겁니다. 즉 조선 후기 유득공이라는 사람이요 이 발해 내가 공부해봤는데 야 이거 우리 역사야. 내가 진짜 하나 다 조사하면서 봤는데 이거 우리 역사인데 왜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냐. 이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 라면서 최초로 남북국이란 용어를 쓴 사람이 바로 유득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남북국 시대. 발해가 어떻게 고구려를 개설했는지, 그죠? 어떻게 우리 역사로 인식되는지 그기가 굉장히 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후삼국 시대, 이 발해 멸망하고요. 이 신라가 굉장히 그 파워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지방 세력가들이 성장하는데 걔네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족들이 성장을 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가 바로 후백제. 누굽니까?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운 후백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후고구려. 누구예요? 신라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 여기까지가 딱 고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후삼국의 그 후고구려에 있었던 왕건이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고려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려가요 무려 500년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인데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는 중세가 맞아요. 근데 이 조선 전체를 이 중세로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와 근대의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근세라는 용어를 따로 만든 거예요. 우리만요. 즉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이 역사 법칙은 내식인데 우리는 중간에 이제 근세라는 용어를 하나 더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근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근대는 왜 이름이 근대냐면 현대와 가깝다. 가까울 근자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근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죠? 고대처럼. 이 근대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바로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예요. 지금 이 시기가 개항 이후라 그랬죠. 개항 이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항 이후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를 열었다라고 해서 이제 개항이 되는 건데요. 이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이 서양 문명이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는 근대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조선 지금 이게 후기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 약간 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또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부터 일제 이 강점기까지가 우리는 근대라고 보는 거고요. 이 현대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광복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 시기 이전까지는 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많이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막 연도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어떤 시험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분들을 가르칠 때 이 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 몇 년 뭐 있다. 역사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약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이 시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놓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도를 알면 좀 편한 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도를 알면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이 근대 기점, 개항이죠. 그죠? 이 개항이요. 1876년이에요. 뭐 굳이 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의 연동, 이것도 제가 또 연상법으로 또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개항인지 알려드릴게요. 일제강점기면 나라가 망했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어떻게 울겠습니까? 아이고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큰 정을 한번 해요. 그 정이 바로 뭡니까? 3.1운동이죠. 3.1운동. 그죠? 이 3.1운동 같은 경우는 누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 유관순 누나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유관순 누나가 진짜 끔찍한 그 고문을 당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울었겠죠.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울었기 때문에 1919년에 그 3.1운동이 발생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을 이게 또 이렇게 연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광복이라면서요. 이 광복 드디어 이제 빛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오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구분하시면서 학습을 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왕들 많이 나오는 파트, 뭐 삼국이나 남북국이나 후삼국이나 뭐 이런 파트는 이 흐름을 딱 정리하셔가지고 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왕들이요. 그죠? 해서 딱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켜주시면 될 겁니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다 하나하나 이 팁을 꺼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는 왕을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왕보다는 지배 세력의 변천이 어땠는지, 뭐 지배 세력이 누구였다가 누구로 바뀌게 되고 누구로 또 바뀌었는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가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자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개요 및 활용 요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사 지도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한국사 이 지도사가 되시면 이 다양한 그 장소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활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연령별 교수 계획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그 아동한테는 이 스토리텔링 위주, 누구 중심이요? 인물 중심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이 시험 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시험에 관련된 이 다양한 약간 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 또는 뭐 거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가지고 뭔가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역사를 설명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흐름 살펴봤습니다. 도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도구에 따라서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중간에 우리는 근세를 하나 더 넣는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